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자긍심에 대한 교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긍심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긍심이라는 게 있고, 또 추가를 한다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부심은 어떤 건가요?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뭔가요?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남에게,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존심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인데, 그것을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행위, 마음을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자긍심은 나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죠. 내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는. 그럼 긍지는 또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나요?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을 긍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긍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은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자존심이 내포되어 있고, 자긍심 아래는 자존심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과 자긍심은 자존감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 삶의 가치를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본다면, 포괄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긍지를 가져라 할 때 그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죠. 역량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당당함, 그걸 긍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긍심에는 그 긍지가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자긍심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 스스로에게 내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그런 마음이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타인의 희망사항이나 주변 환경의 시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긍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동기와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건전한 인간관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자긍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긍심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자긍심, 자존감은 또 뭐 어떤 건가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아가, 즉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현재의 주위 환경,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 대한 그 주위의 동료들과의 조직적인 생활 속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우리 마음이 10이라면 그 10개 중에서 7개가 장점이고 3개가 단점일지라도 어떤 조직에 가면 그 단점이 크로스업 돼 갖고서 그 3가지의 단점, 그러니까 7가지의 장점보다 3가지의 단점을 조직 속에서 그게 크로스업 된다면 이 사람의 자존감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9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의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단점을 크로스업 시키면은 그 사람 스스로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요. 한 개의 장점이 있고 9개의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 장점을 부각시키면 이 사람의 자존감은 조직 생활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후배들 또는 지인들, 동료들에게 좋은 점, 즉 장점만을 부각시켜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부심이 곧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자긍심이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인데요. 내 마음 스스로에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건 외적인 요소가 어때요? 외적인 요소가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또 그 사람의 조직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아에 대한 좋은 점을 부각시켜 준다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스스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은 스스로 높일 수도 있지만 외부 환경,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가지 조직적인 생활 속에서 자존감은 외적인 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위의 환경에서 친구를 장점을 중요시하고 부각시켜서 그 사람하고 같은 생활을 해나간다면 상대가 많은 자존감을 갖고 또 서로의 관계의 개선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동기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런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그룹은 남자하고 여자를 넣고 한 그룹은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를 놓은 상태에서 또 한 그룹에는 이렇게 이쁜 여자와 미운 여자 그리고 미운 남자와 이쁜 남자를 이렇게 한 그룹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어려운 문제를 냈고 그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쉽게 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남자에게 우선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못 맞췄어요. 어려운 문제를 못 맞췄더니 이거 지금 뭐냐면 소개팅입니다. 이거 소개팅의 자리를 배치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젊은 남성들에게 아주 쉬운 교양 문제 테스트를 치르게 했고요. 이 교양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 남성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지 못했던 그 남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줬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못 맞힌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미운 여자 옆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를 쭉 나열한 방에 들어가서 이 남성에게 문제를 한번 맞히도록 했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금세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은 스스로 이쁜 여자 옆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교양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맞히지 못했겠죠. 그랬더니 이 여성도 어려운 문제를, 교양에 대한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했더니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미운 남자 옆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앉게 되는 거고요. 또 쉬운 문제를 나열해서 그 중에서 문제를 냈더니 잘 맞췄어요. 쉬운 문제를 맞췄더니 이 여자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미남, 이쁜 남자 옆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테스트 통과자들, 즉 참가자 전원은 가장 예쁜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남성들에게도,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여성이나 남성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이 좌석에 앉게 했지만 자기 스스로, 물론 뭐 남자가 남자 옆에 앉을 수는 없죠. 남자는 여기 소개팅이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여자 옆에 앉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시험을 쉽게 통과한 여성들은 서슴없이 가장 매력적인 남성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한 사람의 자긍심을 조건 지을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인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점수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자긍심은 칭찬 혹은 비난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자존감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시험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당근과 채찍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외적인 요소로 어려운 문제를 맞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스스로의 부담감을 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력적이지 못한 남자 옆에 이렇게 아니죠. 여기 매력적이지 못한 미운 여자 옆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당근, 채찍입니다. 쉬운 문제를 맞힌 건 당근이고요. 어려운 문제를 맞힌 거는 채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에 그래서 인간 그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중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에요.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어려운 일을 시도해 보는 거죠. 내가 항상 쉽고 환경이 편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맞닥뜨리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못 맞췄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만히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미운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을 무릅썼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자신이 한계에 부닥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 다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 스스로의 어려운 일을 시도해 봄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알아보는 일이죠. 이 경우에 실패한다고 해도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승리를 결정짓는 데는 자신의 재능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해야 될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리스크를, 이 위험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늘 좋은 것만,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긍심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조금만 외적으로 건드려도 스스로 몰락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좀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다. 이 자긍심은 뭐예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리스크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한번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긍심 형성에 대한 향상 방안,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상 방안에는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그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거요.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칭찬을 받고 주의를 끌며 인정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조건적 가치 부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동이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에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주기 위해서 야 이거 해봐. 너 이거 해서 한번 윙크 한번 해봐. 그럼 아이가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에요. 이거는요. 윙크를 해봐 해서 아이가 윙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에게 너 이거 해서 뭐 건너 점프를 해봐. 아니면 뭐 손을 여러 가지 그 부모나 그 위에 있는 보호자들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되게 박수를 쳐줬어요. 막 칭찬을 받고 주의를 끌고 뭐 인정받고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이죠.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먹을 것을 준다든지 이와 같은 조건적 가치 부여는 아동의 자아 발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 긍정적 관심으로 다가가서는 자긍심을 형성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반대적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뭐예요? 개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는 개인의 행동에 조건적인 그런 것을 줬다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타고난 실현 경향성이 발현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긍정적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지 않는 평소적인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건강한 자긍심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어떠한 것을
조건 걸지 말고, 어른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배제를 하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 이것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긍심 형성 및 향상 방안입니다. 자, 7가지의 자긍심 형성 방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숙지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회사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이 조직 있죠, 그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또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말하겠죠, 그죠?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조직의 목표 전달부터 구성원들의 니즈 파악까지 8가지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관리자는 직원들과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대화, 이거는 자긍심 형성과 자긍심을 향상하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관리자는 직원들과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쌍방향, 서로 전달되고 서로 묻고 답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어떤 일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면 관리자는 어떤 프로젝트가 그들의 재능과 맞는지 또는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을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사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구성원들, 즉 조직원들은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직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그러한 그 배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포인트로 말씀드린다면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쌍방향이 돼야 되고 관심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상대 구성원이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끊는다든지 그 말을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주제로 올려놓는지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긍심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원들, 즉 조직원들은 자신이 매일 하는 크고 작은 업무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고 어느 정도의 목표에 같이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조직원들이고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CEO, 즉 대표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거시적, 미시적 목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리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존재의 가치를 자꾸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그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상당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그 대표이사가 그 직원에게, 여러분들에게
회사의 거시적 목표, 미시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또 그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 조직의 대표이사는 여러분들 또는 직원들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은 함께 가고 있다. 조직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적합한 인재를 리더에 배치한다. 적합한 인재를 리더에 배치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에 배치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건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적인 리더, 구성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세련됨과 재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들은요, 팀원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리더를 뽑으려고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 자아심,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인해서 이상적이지 않는 리더를 구성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구성원 팀원들은 해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러한 영감을 불어줄 수 있는 리더를 뽑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적절한 인정과 보상인데,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자긍심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인정과 보상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외적인 환경 요소들, 그런 환경 요소들에 의해서 자긍심의 형성이 아주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이메일을 조직원에게 또는 부하에게 또 리더에게 보내서 팀 미팅에서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하는 것 같은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직원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높게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조직은 내가 스스로에 대한 존중받는 그래서 자긍심이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되죠. 일부러 이 사람 자긍심을 높이는 것 같이 그 사람을 계산적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이메일이라든지 요즘에는 SNS에서 SNS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죠. 늘 리더로서는 많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자긍심 형성 및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당근과 채찍,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리더야만이 그것에 대한 조직원에 대한 단단한 구성과 조직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에 대한 그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제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정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no gain이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라기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요즘 MZ세대 직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20대하고 다르죠. 직원들에게 중요한 것이 CEO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선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윤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보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직원들은 기업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경영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대표이사는 그거에 대한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사회에 공헌하는 분들에게 어떤 도네이션, 즉 그 기부를 한다든지 자선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뭔가를 환원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조직원들이 알고 그렇다면 그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나 그 다음에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핵심 가치의 공유. 여섯 번째, 핵심 가치의 공유는 공유된 가치는 조직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된 집중적인 조직은 목표를 달성할 기능성이 훨씬 높죠. 아직 이런 핵심 가치의 공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공식적인 핵심 가치들을 채택해서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직원들, 구성원들,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직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자부심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조직에 대한 조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가정에 대한 가족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되고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포커스를 회사에 대한 구성원들로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회사에 국한하지 말고 대외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에게 이것을 치환해서 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째를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7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장려. 사회적 연결의 장려는 어떤 뜻인지, 사회적 연결의 장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동료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회사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동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팀 내에서 우정을 쌓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적이 스스로 성과일 뿐 아니라 더 큰 팀 노력의 일부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자부심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정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우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치환할 수가 있죠. 좋은 학우는 자신의 감정적으로 학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석이 늦어질 수 있고, 또는 출석이 늦어지고 결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결석한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몸이 아팠다 또는 우환이 있었다 그러면 함께 걱정해주는 그런 그 연결의 장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우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학우들에 대한 자부심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돼서 학교도 발전되고 여러분들의 조직도 함께 발전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연결의 장려를 하는 것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니즈 파악인데요. 구성원들의 니즈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즈 파악은요, 꼭 우리 회사에 대한 니즈 파악이 아닙니다. 이 니즈 파악은요, 가족도 있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도 있어요. 친구들의 니즈가 뭔지, 가족의 이 니즈 파악은 같은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즈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호식품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전부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던 것이죠. 유능한 대표이사, 유능한 CEO는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는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리더가 이 사람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학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우는 가족 중에서 자기의 아들 또는 자기의 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경우라면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점이 그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정확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제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그 사명을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조직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회사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다. 그들이 정직하고 솔직해지도록 격려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자부심을 함양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그래서 그런 니즈 파악들을 대표이사는 해야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나에 대한 그 개인적인 자기 인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인식은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자신감이 커지고 보다 창의적이 되는 첫걸음이다.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내가 셀프 어웨어네스예요. 어웨어네스에서 자기 인식을 향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이란 자신의 강점과 맹점, 신념과 동기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좋은 점이라고는 뭐 어디 곳에 내놓을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강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죠.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제일 강하게 상대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이 제일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을 할 때 맹점과 강점을 스스로 분류를 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먼저 꺼내놓고 거기서 나의 관심도가 얼마인지를 스스로 측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탐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성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과 자기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향상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보면요. 너무나 미래에 대한 커다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 자아는 멈추고 이건 꿈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커다라고 또 어떤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이상적 자아는 잠깐 멈추고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사무적인 업무예요. 그런 사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한 축구 선수를 꿈꾼다든지 정말 허황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갑자기 김연아와 같은 피겨 스케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보다는 그런 이상적 자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꿈을 꿀 수는 있어요. 이상적 자아는 셀프 아이디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스스로 내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거기에 최고의 위치점에서 내가 그 최고의 위치, 여러분들이 현재 뭐 과장이다, 뭐 차장이다, 부장이다, 뭐 이런 직급에 있었을 때 내가 과연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을 때 그 대표이사까지 꿈꾸는 것들 그런 그 자기의 그 인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가? 이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상태에서 멈춰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 또 이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화나게 했다든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화가 났다든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그렇다면 그것들이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특정 방식으로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 느낌이 가라앉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내 자신을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성찰과 자기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자기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자기인식을 향상하는 간단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거는 친구가 너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이야. 그러한 개념들을 쭉 결론적으로 내놓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인식이 향상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관찰하라. 자신을 탐구했다면 자신을 관찰하는데 자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참여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참여 관찰자가 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데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되 심리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관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고 내가 나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는 몸의 움직임과 감각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데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생각과 감정, 정신적 과정을 포함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 학문적으로 나오는 이 말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특정 내용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마치 하늘처럼 넓게 펼쳐진 마음속에 구름처럼 지나가게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 놓고 내 자신을 막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여 관찰자가 되라고 하는 연습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각과 감정이 특정 내용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마치 하늘처럼 넓게 펼쳐진 마음속에 구름처럼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들들 볶지 말고 내놓으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고요함 속에 앉아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식을 키우려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기 인식을 키우려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 공간을 비우고 고요한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마음을 좀 비우라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과 정신이 산만하게 되죠. 마음과 정신, 너무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평화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고요함 속에 라고 하는 얘기는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TV를 시청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식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자기 인식을 위해서 마음과 정신이 산만해진 것에 대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비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매일 고요함 속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 앉아있는 마음을 비우시는 것이에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스크롤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란 멍 때리기, 공상 또는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이게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요히 앉아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저는 허리가 굽혀져 있지만 신체적으로 허리에 똑바로 앉거나 양반다리로 흔히 알려진 결과부자의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각이 호흡에 대해 알아차림을 방해할 때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고서 천천히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어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휴식 시간이 돼서 어떤 멍 때리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휴식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한 자세, 신체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아서 결과부자를 한다든지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관리법도 있고요. 생각이나 감각이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방해할 때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호흡이 갑자기 일정해지지 않는다든지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내가 좀 천천히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관찰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나의 그 호흡법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있는 그런 법을 배우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이완시켜서 내면의 자각과 성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 같고요. 자신을 탐구하라는 얘기, 자신을 관찰하라는 얘기, 고요함 속에 앉아 마음을 비워라 하는 얘기는 자기 인식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마음 챙김이 됐다.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주를 기울이는 능력과 성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검토, 이거 성찰이라고 그러죠.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자기 인식을 해나가는 그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기 인식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고요함 속에 앉아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기 인식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하느라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